윤미경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 앞에서 검은색 벤츠 S클래스에 올랐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비서 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매주 월요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꼭 용인 선영에 들렀다. 이 습관은 2년 전 아들 윤민재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강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비 오는 날은 조용해서 좋아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차는 묵묵히 남쪽으로 달렸고 미경의 손에는 낡은 우산과 흰색 국화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있어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그녀는 늘 마음 한켠에 찜찜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용인의 작은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비는 조금 더 굵어져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워졌다. 강 실장이 우산을 펴들고 먼저 내렸고 미경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아들 묘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흰 우비를 입은 젊은 여성 한 명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남자아이.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아이는 말없이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미경은 처음엔 잠깐 혼동했다. 혹시 묘를 착각한 게 아닐까? 하지만 묘비엔 분명히 윤민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뭔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미경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눈매, 코, 입, 그리고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민재와 똑같았다. 당신은 누구죠? 미경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제 이름은 정하은입니다. 이 아이는 윤지호예요. 민재 씨의 아들이에요. 정적, 바람 소리와 빗방울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미경의 눈이 커졌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요? 이 아이는 윤민재 씨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름은 윤지호. 7살이에요. 지호는 조용히 미경을 바라보았다. 두 눈이 크고 맑았고 분명히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 눈동자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DNA 검사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죠? 민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하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민재 씨와의 관계를 세상 누구보다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친 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미경의 귓가가 울렸다. 민재가 어릴 때 했던 말투 그대로였다. 똑같은 억양, 똑같은 속도. 마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도저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등을 돌려 묘를 향해 걸어갔다. 손에 든 국화꽃을 조용히 놓고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라면 내 방식대로 확인할 겁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아이는 민재 씨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진실만큼은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미경은 말없이 걸어 나왔다. 강 실장이 조용히 뒤따랐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처음으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DNA 검사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요. 직업, 학력, 주소, 가족 관계까지. 강 실장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어지는 묘지 너머로 지호가 미경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엔 두려움도 기대도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 속에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민재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대한그룹 본사 38층 회장실. 윤미경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하게 화장돼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이질적인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인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비서 강 실장이 도착한 서류를 건넸다. 윤미경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정하은, 33세. 서울교육대학교 입학, 3학년까지 수석유지, 졸업 전 임신 후 자퇴. 현재 마포구 망원동에서 소형 분식집 운영 중. 가족으로는 이모 정지원 외에는 확인된 바 없음. 민재와는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죠? 대학교 시절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재 씨가 미국 유학 가기 직전까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경은 서류를 덮으며 눈을 감았다. 민재는 유학 전까지 누구와도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녀는 이 사건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는? 지호군은 정하은이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료검사, 유치원 출석 등 모두 정상적입니다. 단, 출생신고 당시 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아이, 민재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군요. 잠시 후, 그녀는 정하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대한그룹의 접견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정하은은 단정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겸손했지만 기죽지 않은 태도였다. 그녀는 묵묵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 건가요? 하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단단했다. 그 아이, 지호군, 정말로 내 손자입니까? DNA 검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하은 씨,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갑자기 나타나 내 아들의 아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충격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저는 민재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호는 그 사람의 사랑이 남긴 유일한 존재입니다. 윤미경은 한참 침묵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고급 가죽 지갑 안에서 꺼낸 얇은 수표였다. 이건 당신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입니다. 3억 원, 아이의 장래와 당신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아이는 내게 맡기세요. 하은은 천천히 수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 돈으로 제 아이의 기억과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예요. 내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나에겐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하은은 수표를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손끝을 세워 수표를 조용히 찍기 시작했다. 조각난 지폐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호를 돈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건 사랑과 기억이지 고급 교육과 부동산이 아닙니다. 윤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런 식의 거절은 그녀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당신,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나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저는 누구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강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자리를 일어섰다. 지호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순수한 존재예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 미경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아래거리 위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엔 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엄마,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난 다시 배워야겠어요. 그때는 단순한 철없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뼈에 사무쳤다. 믿음, 사랑, 책임, 그리고 진심.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살아왔는지도 몰랐다. 잠시 후 미경은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꺼냈다. 정하은, 감시 강화. 정지원, 한준식, 관계 파악. 추가 접촉 대상 수집. 그녀는 펜으로 적고 강 실장을 불렀다. 이 여자를 가볍게 보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 밝혀내야 해요.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윤미경은 커피잔을 들어 입에 댔다. 씁쓸한 맛이 입안을 감쌌다. 이 맛은 왠지 낯익었다. 그리고 불길했다. 정하은은 마포구 망원동의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한 분식집을 닫고 간판 불을 껐다. 하루 종일 튀김기름 냄새에 찌든 옷을 갈아입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호는 책을 품에 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하은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지호야. 엄마가 내 곁에 있어. 항상, 어디에서든.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윤미경이라는 여자의 시선이 자신과 지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대한그룹 본사에서 있었던 대화 이후 그녀는 자신이 조용히 지낼 수 없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하은은 평소처럼 마포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야간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법률을 공부해왔다. 처음에는 단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나중엔 민재가 남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가 되었다. 하은 씨.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이모. 요즘 컨디션은 어때? 윤미경 쪽에서 연락 왔다지? 정지원. 그녀는 하은의 외삼촌의 부인이자 전직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였다. 하은에게 있어 정 교수는 가족이자 멘토이자 든든한 울타리였다. 우리 대책을 가속화해야겠어. 곧 그 여자는 움직일 거야.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본성은 사냥개야.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거고 동시에 당신의 약점을 찾으려 할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우는 데는 최선을 다했어요. 의료 기록, 학교 서류, 다 보호 조치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선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민재가 생전에 신뢰했던 사람이야. 그날 오후, 하은은 서대문구의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노타이 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녀를 맞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민재가 제자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오세현. 전직 법무부 조사관이자 현재는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는 민재의 대학 시절 교수였다. 민재가 미국 유학 전 불법 부동산 거래 관련 리포트를 비밀리에 맡긴 인물. 민재는 생전에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아이가 죽기 일주일 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제가 잘못되면 이 자료를 지켜주세요. 제 아들, 지호를 위해서라도요. 오세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여기 안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부 이메일, 녹취록, 그리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도 함께요. 하은은 두 손으로 노트북을 조심스레 받았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는 엄청났다. 며칠 후, 네 사람은 정 교수의 집에 모였다. 정하은, 정지원, 오세현, 그리고 마지막 인물, 한준식.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지호가 유치원에서 뛰놀던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한준식은 JTBC 사회부 출신 기자로 윤민재와 비밀리에 접촉해 오던 인물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자료를 이 네 사람에게 나눠 맡겼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움직였지만 곧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정 교수는 테이블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쳤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이는 민재가 지키고 싶어 했던 윤리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에요. 오세현이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윤미경은 단지 강한 인물이 아니라 제도를 우롱한 자예요. 불법 정치자금, 공무원 접대, 강제철거, 명예이전, 모든 게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하은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그 사람은 더 격렬하게 반격할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 준식이 말했다. 공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방송 토론 같은 데서 말이에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그룹이 참여할 법한 포럼이나 사회적 캠페인.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흘릴 겁니다. 하은은 결심이 굳어졌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재가 시작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전 진실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하은은 새벽이 밝기 전 분식집 천장의 누수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어젯밤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그녀의 내면에 오랜 각오를 단단히 새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호의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라는 존재를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사진도 이야기 속 기억도 아닌 유전자에 새겨진 그리움일 것이다. 며칠 후 서울의 중형 규모 방송사인 HCN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조명하는 기획 프로그램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 정지원 교수는 직접 참석했다. 윤미경 회장 쪽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한그룹은 늘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으니 이번 윤리경영과 지속가능성 포럼에서 대표 기업으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국 관계자의 말에 윤미경의 비서 강 실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정이 빠듯한 점을 감안해 미팅 시간과 형식을 조율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모든 자리는 이미 정교하게 설계된 판이었다. 정 교수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대화 중간중간 정확한 단어를 집어넣었다. 윤리경영, 가족경영의 그림자, 청렴 리더십 같은 단어들이 일부러 선택된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다. 한편 하은은 오세영과 함께 다음 단계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는 민재가 남긴 파일 중 일부를 정리해 포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고 있었다. 이건 2016년 프로젝트 청송힐스 관련 내부 계약서입니다. 표면상으론 공익 개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 주거지를 밀어내고 고급 주상복합을 지은 사례입니다. 여기엔 당시 구청 관계자와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 누락 조건으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이 명백해. 오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개 순서를 정하자. 처음부터 모든 걸 폭로하면 방어 기회만 줄 뿐이야. 단계적으로 흔들어야 한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정 교수의 집 서재에 다시 모였다. 그들 앞에는 메모와 자료, 영상 파일, 녹취록, 이메일 프린트물들이 쌓여 있었다. 우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 교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윤미경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공공을 사유화한 인물이에요. 이건 하나의 사례지만 동시에 시스템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은의 물음에 준식이 대답했다. 우린 이미 싸움을 시작했어. 실패해도 누군가는 우리의 흔적을 따라올 거야. 중요한 건 진실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야. 며칠 뒤 윤미경은 비서에게서 HCN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즘 그룹 이미지도 필요하니 내 이름으로 나가죠. 하은 씨도 참석합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윤미경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정하은, 그녀가 왜? 소상공인의 삶과 교육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포메디라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진 않겠다고 했지만 섭외 쪽에서 자연스럽게 교차 토론이 이뤄질 거라고 하네요. 윤미경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게까지 나오고 싶다면 나도 당신이 뭘 원하는지 확인해 보겠어. 방송 당일 무대 뒤에서 하은은 오세연에게 USB를 건넸다. 오늘은 이걸 전부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한 가지 녹취만 틀 겁니다. 민재와 그 비서의 마지막 통화. 맞아요. 그 순간부터 민재는 감시당했고 결국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실마리를 오늘 풀어야 해요. 그 순간 오세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민재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단단함, 그리고 진심. 포럼이 시작되자 양측은 준비된 발언을 이어갔다. 윤미경은 평소처럼 매끄럽고 논리적인 언변을 펼쳤고 하은은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다. 정하은 씨,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네, 이 자리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며 말했다. 제가 들려드릴 건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는 기업과 가족,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재의 목소리. 엄마는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나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어. 비서의 목소리. 그럼 회장님께서 널 어떻게 하실지 알지? 짧은 정적 후 화면이 꺼졌다. 정하은은 새벽이 밝기 전 분식집 천장의 누수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어젯밤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그녀의 내면에 오랜 각오를 단단히 새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호의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라는 존재를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사진도 이야기 속 기억도 아닌 유전자에 새겨진 그리움일 것이다. 며칠 후 서울의 중형 규모 방송사인 HCN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조명하는 기획 프로그램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 정지원 교수는 직접 참석했다. 윤미경 회장 쪽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한그룹은 늘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으니 이번 윤리경영과 지속가능성 포럼에서 대표 기업으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국 관계자의 말에 윤미경의 비서 강 실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정이 빠듯한 점을 감안해 미팅 시간과 형식을 조율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모든 자리는 이미 정교하게 설계된 판이었다. 정 교수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대화 중간중간 정확한 단어를 집어넣었다. 윤리경영, 가족경영의 그림자, 청렴 리더십 같은 단어들이 일부러 선택된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다. 한편 하은은 오세영과 함께 다음 단계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는 민재가 남긴 파일 중 일부를 정리해 포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고 있었다. 이건 2016년 프로젝트 청송힐스 관련 내부 계약서입니다. 표면상으론 공익 개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 주거지를 밀어내고 고급 주상복합을 지은 사례입니다. 여기엔 당시 구청 관계자와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 누락 조건으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이 명백해. 오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개 순서를 정하자. 처음부터 모든 걸 폭로하면 방어 기회만 줄 뿐이야. 단계적으로 흔들어야 한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정 교수의 집 서재에 다시 모였다. 그들 앞에는 메모와 자료, 영상 파일, 녹취록, 이메일 프린트물들이 쌓여 있었다. 우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 교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윤미경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공공을 사유화한 인물이에요. 이건 하나의 사례지만 동시에 시스템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은의 물음에 준식이 대답했다. 우린 이미 싸움을 시작했어. 실패해도 누군가는 우리의 흔적을 따라올 거야. 중요한 건 진실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야. 며칠 뒤 윤미경은 비서에게서 HCN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즘 그룹 이미지도 필요하니 내 이름으로 나가죠. 하은 씨도 참석합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윤미경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정하은, 그녀가 왜? 소상공인의 삶과 교육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포메디라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진 않겠다고 했지만 섭외 쪽에서 자연스럽게 교차 토론이 이뤄질 거라고 하네요. 윤미경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게까지 나오고 싶다면 나도 당신이 뭘 원하는지 확인해 보겠어. 방송 당일 무대 뒤에서 하은은 오세연에게 USB를 건넸다. 오늘은 이걸 전부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한 가지 녹취만 틀 겁니다. 민재와 그 비서의 마지막 통화. 맞아요. 그 순간부터 민재는 감시당했고 결국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실마리를 오늘 풀어야 해요. 그 순간 오세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민재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단단함, 그리고 진심. 포럼이 시작되자 양측은 준비된 발언을 이어갔다. 윤미경은 평소처럼 매끄럽고 논리적인 언변을 펼쳤고 하은은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다. 정하은 씨,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네, 이 자리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며 말했다. 제가 들려드릴 건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는 기업과 가족,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재의 목소리. 엄마는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나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어. 비서의 목소리. 그럼 회장님께서 널 어떻게 하실지 알지? 짧은 정적 후 화면이 꺼졌다. 청중석이 침묵에 빠졌다. 윤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사회자는 당황했다. 그러나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누구의 목숨 위에 세운 기업은 결코 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방송은 라이브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그 순간부터 대한그룹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그날 저녁 방송이 끝난 후 HCN 스튜디오는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토론은 끝났지만 스태프들조차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윤민재의 마지막 목소리는 단순한 녹취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제작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싸맸고 사회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윤미경 본인이었다. 방송 직후 그녀는 대기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실장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 녹취 어떻게 된 거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도 대본에 없던 내용이었다고. 말도 안 돼. 저 목소리는 틀림없이 민재야. 윤미경은 잠시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난 과오를 증명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림자였다. 그 순간 하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왜 이런 방식으로 했지?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한 채 낮고 단단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를 흔들겠다는 거야. 하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전 당신을 흔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재 씨가 지키고자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온 겁니다. 진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오늘 방송은 끝났지만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음을 실감했다.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윤미경 녹취, 대한그룹 민재, 윤민재 유서였다. 유튜브에는 방송 클립이 편집되어 올라왔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넘겼다. 대중의 반응은 분노와 충격, 그리고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떤 이는 윤미경을 지지하며 편집된 녹음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다며 대한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론은 점차 윤미경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하은은 JTBC 사옥에서 한준식 기자와 마주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여러 개의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이건 민재가 죽기 전 저한테 보낸 마지막 이메일입니다. 대한그룹의 내부 회계 자료, 프로젝트 구조도, 그리고 청송 힐스에 관련된 비공개 문서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걸 다 남기고 갔군요.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준식은 한 개의 문서를 열었다. 그건 윤미경의 자필 메모를 스캔한 이미지였다. 이건 회장실에서 직원이 몰래 촬영한 사진입니다. 날짜는 민재 씨가 사망하기 3일 전.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 문제 정리 필요. 외부 노출 차단. 강 비서와 논의. 하은은 이를 꽉 물고 말했다. 이제는 공개를 더 미룰 수 없어요.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걸 보도하면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 국세청, 국토부, 전부 움직일 겁니다. 그 시각, 윤미경은 자택회의실에서 임원진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와 커뮤니티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일은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수사 따위 두려워할 것 같아. 윤미경은 말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결코 허튼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한 점씩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며칠 뒤 JTBC는 단독 보도를 시작했다. 윤미경 회장, 대한그룹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 공개 아들 윤민재의 의문사 재조명. 보도가 나간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검찰은 대한그룹의 주요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회계팀, 법무팀, 그리고 회장실. 그 순간 회사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대거 퇴사 의사를 밝히고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언론은 재벌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편 하은은 집 앞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내는 이는 적혀 있지 않았고 정갈한 필체로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지호를 내 손에서 데려갈 수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는 이른 새벽부터 대한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회계팀, 법무팀, 대표이사실, 자회사 서버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했다. 검찰 차량과 취재 차량들이 회사 건물 주변을 빼곡히 메웠고 직원들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출입통제선 밖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생중계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한그룹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윤미경 회장의 자택도 동시에 수색 중이라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정오 JTBC, MBC, KBS 등 주요 방송국들은 일제히 특보를 편성했다. 윤민재 유서의 진위 확인, 검찰 내사 착수는 이미 3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대한그룹, 정치권과의 연루 정황 포착, 정관계 로비 의혹 조사 착수. 윤미경은 강남 자택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눈앞에는 도심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음을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회장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개인 계좌와 가족명의 부동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서 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주가 하락률은 28%입니다. 투자자들 대거 이탈 중이며 미국 파트너사도 협력관계 재검토를 통보해왔습니다. 은행 대출도 일부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윤미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언론 보도는 어디까지 퍼졌지? 국내전 매체가 보도 중이며 로이터, 블룸버그, AK에서도 속보로 다뤘습니다. 재벌 2세의 죽음 뒤에 숨겨진 기업 범죄라는 타이틀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민재 한 사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라서 그녀가 쌓은 권력의 허상에 칼을 겨누었다. 그날 오후 대한그룹 내부 회의실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주요 이사들과 감사, 법무고문이 참석한 자리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현 시점에서 윤 회장의 직무정지가 불가피합니다. 수사는 시작되었고 이미 여론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여전히 법적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회장이 물러나야만 시장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서도 윤미경의 퇴진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윤미경 회장의 대표이사 직무를 잠정 정지한다. 직무는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위임하고 그룹의 위기 대응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사실은 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주식시장은 그나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미경에겐 그것이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택에 돌아온 뒤 소파에 주저앉아 민재의 유년기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다. 작은 손으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는 사진, 유치원 졸업식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장면들. 민재야, 넌 왜 나를 택하지 않았니?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받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익숙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지원이었다. 무슨 일이죠? 전화를 드린 건 지호에 대한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몇몇 인물이 지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미 CCTV와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유한 추가 자료들을 전면 공개할 것입니다. 윤미경은 침묵했다. 손에 든 수화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는 데에 익숙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JTBC는 두 번째 단독 보도를 냈다. 윤민재 씨의 차량 블랙박스, 삭제된 영상 복구 성공, 사고 전 통화 기록과 주행 경로 분석 중. 이어 MBC는 국세청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대한그룹 5년간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정황 국세청, 재조사 착수. 대중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시민단체는 대한그룹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재벌 특혜 근절, 진실 규명이라는 피케디 회사 정문을 뒤덮었다. 하은은 분식집의 뒷방에서 이 모든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옆엔 잠든 지호가 있었다. 오세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싸움이 이제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민재의 목소리를 끝까지 세상에 남기는 일뿐이에요. 서울 JTBC 보도국 7층 편집실. 늦은 밤 정하은은 눈앞의 문서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윤민재가 죽기 전 직접 작성한 자필 유서의 사본이었다. 이 유서는 민재가 오세영 교수에게 맡긴 자료 속 깊숙한 암호 폴더 안에 숨겨져 있었고 파일을 해제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흑백의 스캔 이미지 속
민재의 필체는 조심스럽고 또렷했다. 그의 흔들리는 감정이 줄 간격과 문장의 흐름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어쩌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감춘다면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두렵다. 정하은은 그 문장을 소리 없이 따라 읽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거운 돌덩이가 차오르는 듯했다. 엄마는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 좋은 교육, 좋은 집, 사회적 지위.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 바라본 엄마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어서 썼다. 대한그룹의 성공은 피 위에 세워졌다. 그 피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고 가족이고 꿈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도 침묵했다. 아들로서의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하은은 한 장을 넘겼다.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미경이 직접 지시한 불법명예 이전, 강제 철거 지역 주민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방 정치인과의 유착관계. 모든 것이 날짜, 사건, 관계자 이름과 함께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엄마가 이걸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은은 조용히 문서를 덮고 눈을 감았다. 수개월 동안 이 싸움을 해오면서도 그녀는 가끔 흔들렸다. 민재는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어머니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준식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서를 공개해야겠어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JTBC 보도국은 유서 전문을 정제된 영상과 함께 뉴스 프로그램에 편성했다. 내레이션은 따로 없었고 단지 윤민재의 자필 유서가 스크린에 천천히 스크롤되었다. 나는 엄마를 사랑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사랑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실을 외면한 사랑은 결국 파괴로 이어진다. 그 목소리 없는 고백은 오히려 어떤 연설보다 강력했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 각종 포털 사이트는 다시 마비되다시피 했다. SNS에서는 윤민재 유서, 대한그룹 내부 고발, 재벌 2세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키워드가 줄을 이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감정의 공명이었다. 그는 단지 고발자가 아니라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인간이었다. 이런 유서를 남긴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재벌 시스템에 가장 조용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윤미경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그 뉴스 영상을 보았다. 화면엔 그녀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나라는 사람이 그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벽이 아닌 다리가 되길 바랐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의 유서 화면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그 문장은 계속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리가 되길 바랐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의 방으로 향했다. 2년 전 그가 죽은 이후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책상 위엔 그가 쓰던 만년필과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재아, 너는 끝까지 나를 살리고 싶었던 거니? 그때 문득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재가 어린 지호를 안고 있는 모습. 눈빛은 따뜻했고 아이는 그 품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윤미경은 사진을 들고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일부도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 소환 통보였다. 윤미경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강 실장, 검찰청으로 가요. 준비하세요. 그녀는 백색 블라우스를 입고 묵직한 회색 코트를 걸쳤다. 머리는 단정히 올렸고 입술엔 아무런 색조도 바르지 않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회장도 권력자도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처럼 보였다. 검찰청 앞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누군가가 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8호 대법정. 법정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법대위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기초신문을 시작했고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각각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미경은 변호인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일어났다. 어깨는 굳었고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과 거리가 멀었다. 차가운 정장 위로 검은색 외투가 걸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형상은 어느 때보다 작고 무력해 보였다. 검찰 측은 준비한 기초 진술서를 꺼내들며 낭독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대한그룹의 수장으로서 각종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공직자와 유착하여 회사 돈을 횡령, 조세를 포탈했으며 내부 고발자인 윤민재 씨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 여러 방청객이 술렁였다. 윤민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윤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차피 이 재판은 이미 그녀의 내면에서 수차례 치러졌고 그 결과는 매번 같았다. 판사는 재판부 구성과 함께 피고인의 구속 연장을 승인했고 정식 공판 일정은 2주 후로 정해졌다. 법정에서 내려온 윤미경은 아무 말 없이 구치소 호송 차량에 올랐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경기도 수원의 여성교정시설. 이곳은 평생 그녀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철창과 규율의 공간이었다. 첫 수감날 담당 교도관이 규칙을 설명했고 윤미경은 묵묵히 모든 절차를 따랐다. 검은색 치마 정장 대신 회색 수에, 맞춤 구두 대신 플라스틱 슬리퍼. 무기력함은 그 옷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밤이 되자 작은 창문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감방 안으로 들어왔다. 윤미경은 얇은 담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처음으로 조용해진 순간이었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호는 운동화 끈을 메고 있었다. 하은이 무릎을 꿇고 도와주며 물었다. 오늘 떨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처음으로 무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근데 민재 아빠가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아. 하은은 잠시 멈췄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내 아빠는 지금도 내 곁에 있어. 널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무대 위에서 지호는 당당하게 자신의 글을 낭독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공부해요. 나는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운동장에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고 하은의 눈가엔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며칠 후 교도소 안에서 윤미경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정하은. 그녀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다. 회장님, 이 편지는 원망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호는 지금도 할머니는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민재 씨를 사랑했지만 그보다 지호가 민재를 닮았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진실은 아픔을 동반하지만 외면하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죄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엔 부끄러움보다는 용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편지는 짧고 단정한 문장으로 끝맺고 있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싶다면 이제라도 지호를 위해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윤미경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혼란, 그 다음은 분노, 마지막으로 조용한 침묵. 그날 밤 윤미경은 교도소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단 하나 남은 가능성은 지호라는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이다. 이후 윤미경은 교도소 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자진 신청했고 매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어디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고백을 배워가는 방식이었다. 하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판단을 넘어서 삶을 이어가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호에게 매일 말했다. 우리는 상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진실 위에 삶을 지어야 해. 봄이 찾아온 서울, 망원동의 오래된 골목은 햇살에 물들고 있었다. 하은은 분식집 입구에 작은 화분들을 새로 정리하고 있었다. 튤립, 라벤더, 그리고 민재가 생전에 좋아했던 수국도 함께 심어두었다. 가게 문 위에는 낡은 간판 대신 손글씨로 쓴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온의 밥상,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음식. 하은은 지난 몇 달간 분식집을 리모델링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엄마, 나 오늘 도서관에서 책 빌렸어. 지호가 손에 두꺼운 그림책을 들고 뛰어왔다. 숨이 차오른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하은은 아이를 끌어안고 웃었다. 책 제목이 뭐야? 아빠가 하늘에서 보낸 편지. 선생님이 추천해줬어. 하은의 웃음이 잠시 멈췄다. 지호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계속 말했다. 그 책에선 아빠가 매일 별을 통해서 말을 건대. 나도 매일 밤 별을 보면 민재 아빠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지 상상해. 하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지호야.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리움마저도 따뜻하게 품는구나. 며칠 뒤 정지원 교수는 하은을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기억해? 민재가 미국 유학 시절 작성한 사회적 책임 기업론 논문. 그때 난 그냥 학점 잘 주고 말았는데 요즘 이게 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 이 논문을 중심으로 소규모 기업의 윤리적 경영 모델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 제목은 진실이 남긴 구조.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민재 씨가 남긴 생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 애는 늘 멀리 봤지. 그게 너무 빨랐던 것뿐이야. 세미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정 교수의 기조 강연 이후 민재의 논문이 전문으로 낭독되었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겠다는 선언을 했다. 행사 말미, 하은은 단상에 올라 짧은 발언을 했다. 저는 고인의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민재 씨는 생전에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기꺼이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중은 조용한 박수로 화답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하은의 이메일엔 각지에서 온 편지가 쏟아졌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내 아버지도 민재 씨처럼 침묵 끝에 사라졌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고 싶다는 사람들. 한편 교도소의 윤미경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재사회화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았고 매일 자원봉사를 했다. 식사 배급, 청소, 고령 수감자의 편지 읽어주기. 한때 절대 권력을 누리던 인물이 이제는 가장 작고 단순한 일들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상담사의 제안으로 매주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편지에는 매번 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호야. 내 아빠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단다. 엄마는 그걸 막으려 했고 나는 그저 두 사람을 보며 외면했지. 지금 와서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는지 깨닫고 있어. 편지 끝엔 짧은 문장이 늘 붙었다. 할머니가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은은 그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교도소를 방문한 정지원을 통해 윤미경의 근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변하긴 했어요. 정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죄의식은 늦게 오지만 한번 찾아오면 오래 남는 법이니까. 어느 날 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편지 써도 돼? 하은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 생각을 했어? 아빠도 할머니를 사랑했잖아. 아빠가 좋아한 사람한테 나도 인사하고 싶어.
하은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마음이 진심이면 언제든 괜찮아. 그날 밤 지호는 색연필로 편지를 썼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예요. 저는 아빠랑 닮았대요. 저도 아빠처럼 웃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예전엔 많이 웃었다고. 다시 웃게 되면 좋겠어요. 가을이 찾아온 서울. 하늘은 높고 청명했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옷깃을 스쳤다. 망원동 골목에 자리한 지온의 밥상 앞에도 은은한 국화꽃 향이 번지고 있었다. 분식집은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재의 기일이자 하은이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나서는 날이었다. 장소는 광화문 시민홀, 주제는 기억, 진실, 그리고 사랑. 강연 시작 전 하은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엔 지호가 있었다. 아이는 한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하은의 옷깃을 다듬었다. 엄마, 이따 끝나고 이거 우체통에 넣자. 할머니한테 보내야지. 하은은 아이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호야. 오늘은 할머니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날이기도 하니까. 무대에 오른 하은은 잠시 관객을 바라봤다. 젊은 대학생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 손을 꼭 잡고 앉은 부부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정지원 교수.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진실과 충돌했는지, 또 그 끝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은은 민재의 유서를 읽은 순간 윤미경의 편지를 받은 날, 그리고 지호의 첫 발표회를 회상하며 차분히 이야기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합니다. 저 역시 그런 선택 앞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달았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았다. 강연이 끝난 후 하은은 무대를 내려오며 속으로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 지금 누군가의 삶이 되었다고. 당신의 이름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남았다고. 같은 시간, 경기도 수원 여성교도소. 윤미경은 운동장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회색 수의에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지호가 보낸 손편지였다. 교도관이 조용히 건넨 그 편지를 받은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 저 지호예요. 저는 요즘 웃는 법을 배워요. 아빠가 웃던 걸 기억하고 엄마가 웃는 걸 보면 따라하게 돼요. 할머니도 다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 명이 함께 웃는 거잖아요. 윤미경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접지도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운동장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기억될까? 그날 밤 그녀는 상담 프로그램에서 잦은 발언을 신청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다스리려 했고 세상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손자를 몰랐으며 제 자신까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남은 날들 속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어떤 무게인지, 그리고 한 아이의 웃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윤미경은 자필로 작성한 기고문을 법률 잡지사에 보냈다. 제목은 사랑의 이름으로 외면한 것들. 기고문은 재벌의 몰락을 넘어서 한 어머니의 고백으로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하은은 그 기고문을 읽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윤미경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증오라는 감정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르고 겨울이 다가왔다. 지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하은은 동네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료 저녁 식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름은 민재의 식탁.
그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이 올랐고 그 음식은 진심으로 만든 것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그곳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이 식탁 이름이 왜 민재예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거든. 그걸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호는 옆에서 덧붙였다. 우리 아빠 이름이야. 아빠는 진실을 지키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진실 위에서 밥을 먹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그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사람을 향한 기억과 새로운 시작만이 있었다.